본인 명의의 한식집과 주택은 모두 둘째 며느리 최은영에게 상속한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고 정숙은 충격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민철은 얼굴이 새파래졌고 민수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 당당하게 선언했다. 저는 욕만 먹어도 이 집 제 사상 한 번도 비운 적 없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마을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종갓집은 여전히 그 위엄을 잃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펼쳐진 넓은 마당과 대청마루, 그리고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까지. 이곳은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지키는 집안이었죠. 한옥 안채에서 나오는 이순자 어머니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올해 70을 넘겼지만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예리했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마당을 쓸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30년 넘게 이어온 그의 일과였습니다. 순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세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한식집을 운영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세 아들에게 차별이란 없었죠. 큰아들 민수, 둘째 민석, 막내 민철. 모두 똑같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밤늦도록 한식집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세 아들의 숙제를 봐주고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하며 키웠던 거예요. 엄마, 나도 형처럼 공부 잘하고 싶어? 어린 민석이가 형을 부러워하며 말했을 때 순자는 민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우리 민석이가 가장 착해. 엄마는 민석이가 제일 자랑스러워.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민석이는 세 아들 중에서도 특히 순하고 착했거든요. 어머니 일을 도우려고 한식집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동생 민철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순자는 그런 민석이를 보며 이 아이가 나중에 가장 효자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틀어진 건 민석이가 25이 되던 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던 민석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하지만 점점 민석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때가 되면 불편해하더니 나중엔 아예 참석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사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종갓집에서 태어나 조상님을 모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말이에요.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지나면 민석이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민석이가 30살이 되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여자를 보았을 때 순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최은영, 민석보다도 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제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죠. 어머니, 저희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가 되려는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날에도 순자는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올리는 결혼식이라니. 전통 혼례를 고집했던 큰아들 민수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날 이후부터 순자의 마음속에서 민석이를 향한 사랑은 조금씩 미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움이라기보다는 실망과 서운함이 쌓여서 냉담함으로 변한 거였죠. 그리고 그 냉담함은 민석이의 아내 은영에게 더욱 강하게 향했어요. 반면 큰아들 민수 내외에겐 가장 크나큰 사랑이, 막내 민철 내외에겐 그래도 큰 사랑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전통을 지켜주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니까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금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큰 며느리 김정숙이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이제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새색시처럼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며느리라는 자부심 말이에요. 우리 정숙이는 참 효부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니 고맙구나. 순자 어머니의 칭찬에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정숙은 이 집안에서 확고한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제사 때마다 앞장서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큰아들 민수는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40대 중반의 민수는 이 동네에서 나름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철없는 아들 같았죠. 조심히 다녀와라. 우리 효자 아들.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적어도 큰 아들만큼은 집안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민수의 아내 정숙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옆집에 사는 막내 아들 민철이 어머니께 안부를 여쭈러 들어왔습니다. 막내 며느리 박영희와 함께 말이에요. 이들 부부도 큰형 부부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효심을 다하려 노력하는 편이었어요. 어머니, 밤새 안녕하셨죠? 그래, 영희야. 우리 막내 며느리도 효부지. 순자는 영희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비록 큰 며느리만큼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집안 전통을 존중하고 제사를 소중히 여기니까 말이에요. 영희도 결혼 전부터 제사 지내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하지만 둘째 아들 민석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차로 1시간 떨어진 도시에서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둘째 아들, 그리고 그보다 더 독실한 기독교인 둘째 며느리 최은영 말이에요. 둘째는 언제 오려나? 추석이 코앞인데. 순자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벌써 몇 년째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민석 부부는 마지못해 내려오지만 제사 때만 되면 기독교 교리라는 이유로 제사를 안 지냈죠. 어머니, 둘째 형님도 바쁘시겠지만 추석에는 오실 거예요. 민철이 달래듯 말했지만 순자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종갓집의 전통,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집안에서 기독교라니, 그것도 제사를 우상 숭배라며 거부하는 종교라니 말이에요. 마당 한편에서는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홍시가 가을의 깊어감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겠죠.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정을 나누는 명절이었지만 이 집안에서는 그 명절조차 불편한 긴장감으로 가득할 것만 같았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전처럼 세 아들이 모두 모여서 웃고 떠들며 보내는 명절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갓집 마당에는 벌초를 마치고 돌아온 민수와 민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상님 산소를 깨끗이 정리하고 온 아들들을 보며 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했다, 아들들아. 우리 조상님들도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
올해도 산소가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둘째 형님은 못 오셨지만요. 민철의 말에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벌초조차 핑계를 대고 빠지는 둘째 아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아이는 이제 조상님보다 예수가 더 중요한가 봐. 순자의 쓸쓸한 목소리에 민수와 민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민석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특히 민수는 종갓집 큰아들로서 집안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둘째 동생의 종교적 신념과 어머니의 고집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둘째 형님이 추석에는 오실 거예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와봤자 뭐하겠어. 제사는 안 지내고 음식만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지.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석과 며느리 은영이 도착한 거였어요. 순자는 마음을 다잡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들은 아들이니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석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멀어져 버린 사이였으니까요. 민석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직장일로 바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그래, 왔구나. 순자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큰아들이나 막내가 올 때처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민석 뒤에서 조심스럽게 인사하는 은영을 보자 순자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또 왔냐? 순자의 첫마디에 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는 차가운 인사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은영은 작은 키에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셨죠? 은영이 최대한 밝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큰 며느리 정숙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숙아, 고생하는구나. 우리 효부 며느리. 정숙은 시어머니의 칭찬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영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은영 동서도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뭔 고생이야. 차 타고 오는 게 무슨 고생이야. 같은 며느리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은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남편 민석도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순자는 며느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추석 음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었어요. 이번 추석에도 음식 많이 준비해야 해. 친척들도 많이 올 거고. 원래는 정숙과 영희만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집의 관례였습니다. 큰 며느리와 막내 며느리가 집안일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거든요. 은영은 그동안 그 일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사실 은영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이 내심 불편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순자가 갑자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은영도 이제부터 제사 음식 준비에 참여해야 해.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일은 당연히 해야지. 순자의 갑작스러운 방침 변화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특히 은영은 당혹스러웠어요.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은영이 주저하자 순자의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뭐, 이 집 며느리가 되어놓고 집안일은 안 하겠다는 거야? 결국 은영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민석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으니까요. 한동안은 새 며느리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숙이 메인 요리를 맡고 영희가 나물류를, 은영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말이에요. 은영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최대한 성실히 임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상황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지시가 점점 은영에게만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은영아, 너는 이리 와서 추석 음식 준비 도와. 순자가 은영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령하는 투였죠. 반면 정숙과 영희에게는 정수가 영희야. 너희들은 좀 쉬어라.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잖니. 똑같이 며느리인데도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은영은 의아했지만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순자가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해놓은 음식은 늘 맛이 없어. 이번엔 제대로 해라. 은영이 언제 음식을 해놓았다는 걸까요? 아직 추석 준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더 구박받을 뿐이니까요. 송편부터 빚어라. 정숙이랑 영희는 다른 일이 있어. 순자는 송편 재료를 은영 앞에 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정숙과 영희에게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좀 쉬면서 TV나 봐라. 은영이가 알아서 할 거야. 정숙과 영희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처음엔 정숙과 영희만 하던 제사 음식 준비를 순자의 불호령에 은영도 함께하게 되었다가 또 다시 순자의 고집으로 어느 순간부터 은영 혼자 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었지만 순자가 괜찮다. 은영이 혼자 하는 게 낫다라고 말해서 점점 빠지게 된 거였죠. 저기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영희가 미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어, 영희야. 은영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너는 쉬어. 결국 영희도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미안해했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해라. 저것도 내가 해라. 하루 종일 순자의 지시가 계속됐습니다. 송편, 전, 나물, 탕국. 모든 음식을 은영 혼자 준비해야 했어요. 정숙과 영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었지만 은영만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해야 했습니다. 은영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도 싫은데 혼자서 다 하라니. 오후가 되자 은영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계속 서서 일하느라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순자는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송편은 왜 이렇게 못생겼냐? 다시 빚어라. 전을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쳤어? 기름기만 둥둥 뜨잖아. 나물간이 짜다. 이걸 어떻게 조상님께 올리겠어? 은영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시기였습니다. 반면 정숙이나 영희가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하면 잘한다. 역시 우리 며느리들은 솜씨가 좋아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은영이 마지막 음식을 완성하고 나자 순자가 다가와서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그럭저럭 봐줄 만하네. 그래도 정숙이가 만든 것보다는 못하지만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은영은 하루 종일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는데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신앙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더욱 괴로웠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은영은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와 시원한 바람을 쐬는데 민석이 다가왔어요. 고생 많았어, 여보. 민석의 위로에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당신과 어머니 관계 때문이라도 참을 수 있어요. 은영의 말에 민석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미안했어요.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안 돼요. 그러면 더 미움받아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가 더 악화될 테니까요. 그날 밤 은영은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언젠가는 열어주세요. 추석 당일 새벽 은영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까지 준비한 음식들을 마저 완성해야 했거든요. 주방에 들어서니 어제 혼자서 만든 수많은 음식들이 냉장고 안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송편, 각종 전류, 갈비탕, 나물 반찬들. 모든 것이 은영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은영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은영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은영아, 벌써 일어났구나. 순자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음식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어요. 이 갈비탕 간은 어때? 너무 짜지는 않지? 맛보시고 부족하면 더 맞춰드릴게요, 어머니. 은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순자는 이미 트집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뭔가 허전하네. 역시 정수기가 끓인 거랑은 다르구나. 아직 맛도 보지 않고 하는 말이었어요. 은영은 속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추석인데 괜한 일로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과 사촌들까지. 종갓집다운 큰 명절 상차림이 준비되어야 했어요. 어머니, 제사상 차리겠습니다. 정숙이 나서며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영이가 해라. 음식 만든 사람이 상도 차려야지. 은영은 당황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신앙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영은 마음을 다잡고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조상님의 위패 앞에 하얀 보자기가 깔린 제사상이 놓여 있었어요. 은영은 조심스럽게 음식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송편을 올릴 때도, 전을 놓을 때도, 갈비탕을 올릴 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속으로 기도하며 억지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기, 저 송편 좀 봐. 모양이 엉성하네. 친척 중 한 분이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은영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계속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온 가족과 친척들이 상 앞에 모여들었어요. 순자가 향을 피우며 절을 올리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따라했습니다. 은영만 혼자 뒤에 서 있었어요. 기독교인인 민석과 함께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절하는 동안 은영과 민석은 묵념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모습이 순자의 눈에는 더욱 거슬려 보였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 송편 참 맛있네요. 갈비탕도 깔끔하고 좋은데요? 나물도 간이 딱 맞아요.
친척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순자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은영이 만든 음식이 맛있다는 소리를 듣는 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맛있긴 뭐가 맛있어요. 순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척들의 대화가 순간 멈췄어요. 은영이가 만든 음식은 늘 허접해요. 보기만 번지르르 하지 깊이가 없다니까요. 순자의 말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니요. 어머니, 그런 말씀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런 말씀이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정숙이가 만든 음식이랑 비교해봐. 천지 차이야. 정숙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은영을 두둔하자니 시어머니 기분이 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동조하자니 양심이 찔렸거든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니. 그때 정숙이 예상치 못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은영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든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랑은 확실히 다르긴 해요. 정숙의 말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은영을 안쓰러워하는 듯 했었는데 정작 이런 상황에서는 시어머니 편에 서는 거였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으면서도 은영을 바라보는 눈빛에 동조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숙이 말이 맞아요. 역시 우리 큰 며느리가 솜씨가 제일 좋아. 순자는 정숙을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은영을 향해서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친척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은영이 만든 음식들만 먹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맛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달랐던 거죠. 민수와 민철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와 정숙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은영을 적극적으로 두둔할 용기도 없었어요. 결국 아무 말 없이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대들 용기는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각인된 효심과 권위의식 때문이었죠. 은영은 치욕과 분노로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게다가 신앙적으로 부담스러운 일까지 억지로 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참아야 해. 은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울거나 화를 내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도 더 악화될 거고요. 은영아, 설거지나 해라. 손님들 다 드셨으니까. 순자의 지시에 은영은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음식도 혼자 만들고 설거지도 혼자 하라는 거였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여전히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은영은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음식은 먹을 만하던데요? 에이, 뭐려. 우리 정숙이가 만든 거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역시 큰 며느리가 달라요. 친척들도 분위기를 읽고 순자의 편에 서고 있었어요. 은영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공개적으로는 비하하는 모습이 더욱 서러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찬물에 손이 얼얼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은영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했어요. 신앙 때문에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고 그 미움 때문에 더욱 험한 일을 떠안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은영을 흉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은영이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며느리 복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순자 씨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은영은 꾹 참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더 이상 참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친척들은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종갓집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어요. 은영이 혼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니 거실에는 순자와 새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는구나. 순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오늘 추석 내내 둘째 아들 민석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민석아. 순자가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무슨 말이 나올지 예감할 수 있었어요. 네, 어머니. 너 오늘 제사 때 뭐 했냐? 제사 때 절하지 않고 뒤에 서서 묵념만 한 것을 문제 삼는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제사는 지낼 수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이면 뭐야? 이 집안 아들이면서 조상님께 예를 갖추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민수와 민철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민석이 불쌍하고 그렇다고 민석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화낼 게 뻔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제사를 안 지내는 건 불효야. 순자의 호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관철시킬 용기가 없었던 거죠.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종갓집 큰아들로서 어머니 편에 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석아, 형도 말했었잖아. 아무리 종교가 있어도 집안 전통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민철도 큰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민철도 민석의 변화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둘째 형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었거든요. 형? 민석이 형을 바라봤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형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민석은 이 집안에서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은영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은영아, 넌 오늘 왜 그렇게 풀죽은 얼굴로 있었냐? 은영은 당황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 앞에서 모욕까지 당했는데 밝은 얼굴을 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음식 만드는 게 그렇게 싫어?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순자의 말에 은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만을 표현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머니, 은영이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민석이 아내를 두둔하려 했지만 순자는 더욱 화를 냈어요. 고생? 뭔 고생이야? 집안 며느리가 명절 음식 만드는 게 고생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부부는 맨날 피해의식만 가지고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정숙이 봐. 시집 와서 나 모시고 살면서 한 번도 불평불만 한 적 없어. 영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너희들은 혼자만 떨어져 살면서 명절 때만 오고 와서도 태도가 그게 뭐냐?
순자가 정숙과 영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은영을 두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어머니 말에 적극 동조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은영이 억울해서 말하려 했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언제 뭐야? 맨날 교회 하면서 집안일은 싫어하고 저는 집안일을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은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순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싫어한 적이 없다고? 그럼 왜 맨날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 제사 음식 만들 때도 마지못해 하는 티가 역력하더만. 은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이 신앙적으로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한 것은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민서가, 순자가 다시 민석을 불렀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집에 올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 그렇게 이 집이 싫으면 아예 오지 마. 어머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긴.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순자의 말에 민석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어머니와 형과 동생의 차가운 시선, 아내가 받는 부당한 대우를 보고 있으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형님, 말씀 좀 해주세요. 민철이 민수에게 눈짓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집안이 완전히 갈라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민수도 둘째 동생의 변화가 못마땅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 갑자기 가족 전통을 거부하며 따로 놀기 시작한 것이 서운했거든요. 민서가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아니야. 민수의 말에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형까지 자신을 등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형? 솔직히 말해서 너희 부부는 태도가 좀 그래. 이 집에 올 때마다 불편해하는 티가 너무 나. 민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형. 우리도 다 느끼고 있어. 민석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형과 동생까지 자신을 멀리한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 이 집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순자가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새 아들 다 키워놓았더니 둘째만 나 몰라라 하고. 이게 효도냐? 순자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갈등이 민석 부부를 향해 쏠리면서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는 화목한 척이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포기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지쳤어. 순자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억지로 오지 마. 마지못해 오는 거 보고 있으니 내가 더 속상해. 순자의 말에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완전히 배제당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늦게 은영은 혼자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은영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해서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무언가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종갓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거예요.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마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걸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큰아들 민수가 다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옆집에 살던 막내 민철도 급히 달려와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형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대요?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수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거든요. 일단 병원 가서 봐야겠어. 민석이 한테도 연락했으니까 곧 올 거야.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는 동안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였습니다. 민석과 은영은 차로 1시간을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의사 말을 기다리고 있어. 병원 복도의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며칠 전 추석날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가족분들이세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들들입니다. 민수가 대표로 대답했어요. 뇌졸중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 다행이었어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재활 치료도 필요하고요. 순자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후 순자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간병 스케줄을 어떻게 할까?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정숙이 나섰어요. 저는 언제든지 괜찮아요. 어머니 곁에서 모실게요. 우리 정숙이는 정말 효부야. 병상에 누워있던 순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은 어눌했지만 정숙을 향한 애정은 여전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영희도 나섰지만 순자의 반응은 정숙에 비해 시들했습니다. 작은 형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아이는 괜찮어. 순자는 여전히 은영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상황에서도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병실에서 예상치 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순자가 잠깐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 삼형제와 며느리들만 남아 있었어요. 형님,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집안일들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야? 민수가 경계하는 듯 물었지만 민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 어려우실 텐데 재산 관리 같은 것도. 아, 그런 뜻이구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순자 혼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집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과 한식집은 당연히 우리 거죠. 너무나 당당한 말투였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죠. 왜 그게 당연해요? 민석이 반발했지만 정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모시고 있잖아요. 한식집도 거의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민철도 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큰형 내외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은영이 억울해서 말했지만 정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서는 뭘 한 게 있다고 그래요? 명절 때나 와서 음식이나 만들고. 음식만 일하니요? 제가 얼마나 뭐요? 어머니 모시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 돕는 것도 아니고. 정숙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에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너무 심하네.
민석이 아내를 두둔했지만 민수가 나섰어요. 민서가 솔직히 말해서 정숙이 말이 틀렸어? 너희는 여기서 뭘 했어? 형? 어머니 아플 때도 가끔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잖아. 민수의 말에 민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서방님. 정숙이 민철을 바라봤어요. 서방님은 옆집에 살면서 어머니 도와드리니까 뭔가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된 건 우리가 해야죠. 민철은 애매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은영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뭘 받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뭘 했다고. 저희도 이 집 식구예요. 식구긴 하지만 의무는 안 했잖아요. 정숙과 은영 사이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죠. 민석이 민수에게 호소했지만 민수는 냉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어머니 모실 생각 있어? 그야. 민석은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순자를 직접 모실 생각은 없었거든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은영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못하겠다면서 권리는 주장하네. 정숙의 비아냥에 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우리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요. 정말요? 기독교인인데 제사도 지낼 거예요? 정숙의 질문에 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둘째 부부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큰아들 부부는 당연한 듯이 모든 걸 차지하려 하고 막내도 그들 편에 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은영은 절망에 빠졌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라도 이 집안의 며느리 노릇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제 이 집안에서 내 자리는 없구나. 은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미움, 시댁 식구들의 외면, 그리고 이제는 재산 분할에서 마저 배제당하는 현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느낀 순자가 물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었어?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예리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정숙이 재빨리 대답했지만 순자는 뭔가 낌새를 눈치챈 듯 했어요. 특히 은영의 굳은 표정을 보며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병원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돌아가며 간병을 했지만 여전히 은영만은 소외되어 있었어요. 정숙과 영희가 주로 병실을 지키고 은영은 음식을 해다주는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병실 담당 간호사 김 간호사가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은영이 또다시 죽이나 미음을 끓여와서 순자에게 먹여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은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서러웠거든요. 김 간호사는 은영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며칠간 지켜본 결과 이 집안의 복잡한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김 간호사의 제안에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로 나온 두 사람,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께서 정신이 조금 더 맑으실 때 자주 혼잣말을 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은영이 궁금해하자 김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번 당신 이야기만 하셨어요.
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니 그것도 좋지 않은 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사상은 늘 당신 손끝 덕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솜씨가 제일 좋다고도 하시고. 김 간호사의 말에 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순자가 자신을 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말이었거든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처음엔 저도 이상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오실 때는 별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오시고 나면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속마음은 달랐던 거였어요. 어머니께서 은영이가 만든 송편이 제일 맛있었는데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김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은영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구박과 차별 대우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에게만 심하게 하셨을까요? 은영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당신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은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큰 며느리나 막내 며느리는 어차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시는데 당신한테만 특별히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김 간호사의 해석을 들으며 은영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시어머니의 구박이 미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어머니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은영이는 마음이 곱다. 억지로 시킨 일도 묵묵히 다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네. 그런데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하면서 후회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도 당신이에요. 다른 며느리들은 잘 살겠지 하시는데 당신만 괜찮을까 하시면서 걱정하시거든요. 김 간호사의 말에 은영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그동안 미워하고 원망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겉으로는 어머니 세대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속마음과 겉으로 하는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말이에요. 기대가 클수록 더 엄하게 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은영은 병실로 돌아가서 잠들어 있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오해했던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간호사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혼자 다 만들라고 했던 것도 혹시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서였을까요?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기대를 안 해서 시키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아프게 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야, 그래도 너무 심했어.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령 속마음이 그랬다고 해도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순자가 깨어 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어요. 은영아, 왔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네, 어머니. 죽 끓여왔어요. 은영이 죽을 데워서 숟가락으로 떠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받아먹으면서 은영을 바라봤어요. 고맙다.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영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언제였던가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미안해. 순자의 예상치 못한 사과에 은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동안의 상처가 다 치유되는 걸까요? 그 순간 은영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중요한 건 자신이었어요. 그동안 무시만 받았지만 진짜로 이 집안을 지탱한 건 나였어. 은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아플 때도 정성껏 간병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온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어요. 큰 며느리 정숙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긴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했었어요. 막내 며느리 영희는 그저 무난하게 지낼 뿐이었고요. 내가 이 집안에서 가장 많이 희생했고 가장 많이 기여했어. 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사실 자신이야말로 이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였어요.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건강이 많이 호전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왜 갑자기 변호사를 부르시려고 하세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정리할 게 있어.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해 보였어요. 결국 가족들은 순자의 뜻에 따라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변호사와 단둘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들은 궁금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달라는 순자의 부탁으로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시는 걸까? 민철이 불안해하며 물었지만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정숙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노고가 인정받을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순자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순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은영에게 훨씬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한 거죠. 은영아, 고생했어.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많이 좋아졌어. 순자와 은영의 관계 변화를 본 정숙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혹시 변호사와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미소만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아침, 순자가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수, 민석, 민철과 그들의 아내들까지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순자의 진지한 표정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병원에서 만났던 그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여사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오늘은 이순자 여사님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유언장이라는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아직 건강하신데 벌써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니요. 민수와 민철은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종갓집 큰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가슴을 펴고 앉아 있었어요. 정숙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민석 부부는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어차피 자신들이 받을 재산은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영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미 포기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럼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을 뜯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유언자 이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종갓집 주택과 부속 토지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바짝 세웠어요. 특히 민수와 정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둘째 며느리 최은영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식집과 관련된 모든 재산 역시 둘째 며느리 최은영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정숙은 충격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돼요. 정숙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큰아들인 자신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니요. 어머니, 이건 계속 들어봐. 순자가 조용히 말했고 변호사가 계속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큰아들 내외에게는 별도의 예금 계좌를, 막내 아들 내외에게는 농지와 임야를 상속한다. 민수와 민철 부부도 아예 빈손은 아니었지만 가장 큰 재산인 집과 한식집이 은영에게 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민철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큰 형수보다도 작은 형수가 더 많이 받는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언장의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은영은 이 집안에서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왔다. 명절마다 혼자서 모든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 내가 아플 때도 정성껏 돌봐주었다. 무엇보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순자의 유언을 들으며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노고를 시어머니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은영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제사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신앙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했을 텐데도 가족을 선택했다. 이런 며느리에게 이 집안의 미래를 맡기고 싶다. 유언장의 내용이 계속되자 정숙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말이 안 돼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모셨는데. 정숙이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저희도 큰 형님만큼은 아니지만 옆집 살면서 어머니 많이 받으렸잖아요. 영희도 역시 항변했습니다. 정수가, 그리고 영희야. 순자가 정숙과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은 의무적으로 했어 하지만 은영이는 본인 선택이었어. 순자의 말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확실히 자신은 같이 사는 큰 며느리로서 할 일을 했지만 은영은 억지로 시켜서 한 일이었으니까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욕만 먹어도 이 집 제사상 한 번도 비운 적 없었습니다. 은영의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미움받고 시어머니께 구박받아도 한 번도 제사를 걸은 적이 없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하셔도 다시 만들어드렸어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제사 음식 만드는 게 싫었어요. 신앙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정숙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민수와 민철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은영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은영아. 순자의 말에 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거실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린 거였어요. 정숙이 가장 먼저 폭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희가 몇 년이나 어머니를 모셨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장 인정받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 기분이었거든요. 민수도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종갓집 큰아들로서 당연히 집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둘째 며느리에게 넘어간다니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대대로 큰아들이 물려받아온 거잖아요. 민수의 항의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더 안 돼. 너는 의무적으로만 했어. 하지만 은영이는 본인의 선택으로 했어. 순자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같이 사는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었지만 은영에게는 그런 의무는 없었으니까요. 민철도 마찬가지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네, 모든 절차를 거쳐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증인도 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확답에 민철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은영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은영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목소리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강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참았습니다. 은영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양심이 찔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머니께서 제 진심을 알아주셨고 이 집안의 주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은영이 순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시험하신 거였군요. 은영아, 정말 고마웠어. 순자의 말에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가 떠나고 나자 거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은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집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다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겠죠. 은영의 관대한 제안에 정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우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일을 공평하게 나누어 하겠습니다. 제사 준비도 집안 청소도 어머니 간병도요. 저는 정숙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은영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형님, 이제 우리는 평등해요. 큰 며느리든 작은 며느리든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이 집안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은영의 말에 정숙은 뭔가 깨닫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큰 며느리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려 했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민수와 민철도 어머니의 진심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동안 은영을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형수님, 민철이 조심스럽게 은영을 불렀어요. 이제는 은영이 자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철의 정중한 인사에 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서방님도 저도 모두 한 가족이에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됩니다. 민수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석이랑 재수 씨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아주버님, 이제 새로 시작시하면 돼요. 은영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은영은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시련이 모두 의미가 있었군요. 마당 곳곳에 흩날리는 낙엽들을 보며 은영은 생각했어요. 지난 설움들도 저 낙엽처럼 바람에 흩어져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직도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어요. 차별당하던 며느리가 결국 진짜 집안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안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 아이가 이 집을 잘 지킬 거야. 순자의 중얼거림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가장 무시받던 둘째 며느리가 실질적인 권력을 쥐게 된 거였죠. 하지만 은영은 권력을 휘두르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은영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싶었어요.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마당의 감나무에서 마지막 홍시가 떨어졌습니다. 계절은 이미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이 집안에는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민석과 은영 부부는 종갓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순자를 정성껏 모시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정숙 부부, 민철과 영희 부부까지 모두 함께한 집에서 살면서 요즘 시대에는 매우 보기 드문 3대가 어우러진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은영의 넉넉한 마음과 지혜로운 처신 덕분에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사도 모든 며느리가 함께 준비하고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누어 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물론 민석과 은영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엔 늘 교회에 가고 명절이 다가오면 제사 음식은 만들되 절 대신 기도와 묵념으로 대체했어요. 대신 다른 가족들에겐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은영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이 집안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종갓집의 밤이 깊어가면서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갈등과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진실과 사랑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